두 번째로는 원유를 석유로 만들려면 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이 정제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는데 이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쓸 만한 기름들을 비축한 원유들을 먼저 끌어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이걸 또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결국 오펙도 미국 행정부도 일단은 원유 증산을 목표로 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얘기예요. 또. 맞습니다. 한국하고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이번 주도 확산세를 이어갔죠? 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었습니다. 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이제 원숭이 두창도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는 건데요. 예. 원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상태로 이제 전파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달리 원숭이 두창은 환자의 병변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할 때만 주로 감염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공기 중 전파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이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여행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가 지금 철회를 원래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시 확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국내 방역 당국도 지난 8일부터 이 원숭이 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고시하고 치료 격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덴마크 쪽과 지금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실 직진 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먼저 누구 탓이냐 누구 책임이냐 시끌시끌 하더니 겨우겨우 추슬러서 이제 비대위 발족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승리한 국민의힘에서 이번 한 주 내내 이준석, 정진석 갈등. 시끄러웠죠. 민심 들어볼래 만드느냐 마느냐 갈등. 윤핵관 내부 분열이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당 얘기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국민의힘부터? 그러시죠. 여당부터 하시죠. 선거 이겼는데 이렇게 싸워야 돼요? 어차피 이제 주도권 다툼인 것 같고요. 당권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권 경쟁 아직 1.1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는 측과 지키려는 측이 지금 맞붙어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임기 전에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윤핵관들이 우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윤리위원들 제대로 잘 판단하세요. 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정진석 의원이 좀 총대를 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좀 커서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를 좀 미리 제거를 하고 또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윤핵관들끼리 이렇게 좀 일치단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력이 붙으려면 장제원 의원도 조금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그래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이틀 정도 딱 치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고 지키는 쪽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저도 이게 예견된 상황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0, 70% 되면 딴 이야기 못 할 거예요. 내가 최고야. 대통령이야. 어디 감히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당내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당내 기반은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잡을까요 당권. 이 당권은 공천과 연결됩니다. 그럼 공천 뒤에는 대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글쎄 내년엔 뭐 하나 이러면 이제 당권 도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청권의 맹주고 그리고 중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이준석 대표 왜 자기 정치하고 그래요 이런데 깜짝 화들짝 놀란 것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팬덤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는 팬덤이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홍영표 의원 지금 담벼락입니까? 그 문벼락입니까? 그게 막 자보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 정치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자칫 친윤 비윤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비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윤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비윤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최재형 위원장은 아무런 개파가 아닌 사람을 이준석해로 몰아서 지금 압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민들레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등장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당내를 누가 거머쥘 것인가 이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 따로, 권성동 원내대표 따로, 장제원 의원 따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 따로따로예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참 이 과정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도 중심을 좀 잡고 당내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랑 이준석 대표와의 정진석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와의 여러 가지 갈등을 좀 그러지 맙시다라고 최고위원회의 때 좀 다독이기도 했고요.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모임을 만들어서 특정 개파 세력화 하려는 작업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좀 정리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심을 잘 잡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도 대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이준석 대표가 6월 달에 이제 임기를 그만두고 전당대회 열리게 되면 당연히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로드맵과 절차와 시기에 따라서 당대표를 출마하고 되는 것은 본인의 정치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우리가 세간에 알려졌듯이 몇몇 그룹에서 이준석 대표를 미리 좀 정리하고 자기네들이 당권을 잡으려는 이런 모습은 당내 갈등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20, 30대가 정말 어렵게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게 권력을 잡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가 당권까지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어지는 세력이 일치단결해서 이준석 대표를 조기 정리하자라는 흐름은 전혀 아닌 거죠? 지금 세 분의 그 행태를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일치단결한 건 아닌 걸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준석 대력이 이준석 죽이기의 시도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왜냐하면은 혁신위를 만들거나 또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위가 가장 결정적이고 24일 심지어는 지금 중앙당 내에서도 뭐 중앙당 특정위원회 내에서도 24일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혹이 성상납 의혹과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팬덤이 작동하고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또 아니다. 뭐 특별히 정확한 정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또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깜짝 놀란 사항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대거 사람이 몰렸어요.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까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른바 윤심을 얻지 못했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이제는 비윤에 올라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조금 아까 이준석 대표 비윤 표현해서 그런가요? 제가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혁신위원장으로 뽑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선에서 1차 경선 떨어지고 나서 홍준표 캠프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비윤 색깔이 나긴 나네요. 그럼요. 그렇게 게다가 이제 지금 천하람 혁신위원도 이준석 대표를
업무 사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천하람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재형 경선 후보를 도왔던 또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냐면 개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개인 정치인들의 대권 욕자 당권 욕심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어렵게 정권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이 개파 싸움을 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계속 보수 우파 정권이 친이 친박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파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전 자기 정화 기능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보여지지 이게 뭐 이준석 대표는 비윤이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파는 그렇게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야 돼요. 개파가 있으면은 당은 분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각 개파에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에서 싸우면요 이거 답이 없어요. 장제원 의원은 민들레를 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본인이 당권에 도전을 하고 싶든지 아니면 당권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래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한 것 같아요. 장 교수님께서는 좀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미 시작됐다. 개파 전쟁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정치적 환경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뭐 그게 인사 문제가 됐든지 더 올라가질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당에서는 초점이 이제는 총선에 맞춰지고 지금 벌써부터 차기 대권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한영 진행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빨리. 근데 지방선거가 대선 후보들을 대거 양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면 민주당도 친문, 친명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심지어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친문도 사라지고 친명, 비명이에요.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역설적으로 알겠습니다. 친윤, 비윤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제 친윤 내에서도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모습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안철수 카드도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뭐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등장하고 있고요. 뭐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균형 맞추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간 이 인위적으로 자꾸 뭔가를 상황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다른 부작용 때문에 국민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도 너무 무리한 그런 심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국민들을 납득시킬 또 내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뭐가 있지 않는 한 뭐 그렇죠. 정치적으로 오버해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해서 결정을 하면 이게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존재를 그냥 깡무시하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윤핵관 쪽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지났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안착되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더 이상 뭐 필요치 않다 이런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파격 피격이다. 파격적인 행보를 하다 보니까 피격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격을 받고서도 계속 지탱이 되는 이유는 팬덤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를 그러니까 자기 대선 후보로서 육룡 안에 들어가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걸 깡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전진석 의원은 상당히 중진 의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엔 정치적으로 손해만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도부를 만났잖아요. 10일 날. 그때 이제 딱 원론적으로라도 보통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 지도부가 만나면 딱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단합 뭐 이런 거. 네, 아유, 자 당은 저 우리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잘 단결해서 저 윤석열 정권 성공 위해서 좀 뒷받침 잘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그 선거 과정에서 몇 번씩 가출하고 한 이준석 대표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은가 봐요. 안 좋겠죠. 아니 그리고 보통 이제 임기 초반에다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정도의 내용이면 대통령 한 10분이라도 당대표를 독대할 수도 있거든요. 독대했어야지. 그게 사실은 힘을 실어주는 건데 맞아. 그렇지 못한 것도 지금 당내에 뭐 자중질환이랄까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계속 촉발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민의힘 당내의 상황은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다 준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6월 24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월 24일 그대로 윤리위가 열릴 것이냐라는 것과 그날 바로 징계를 해버릴 것이냐라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 관측은 열리긴 열리되 경찰 수사 결과 다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진행했던 그 정무실장 있잖아요. 그 정무실장도 같이 징계위에 올라가 있어요. 김철근 정무실장 정도는 경고로 하고 이준석 대표 건 같은 경우엔 수사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대략 그런 거라면 계속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상당 기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럼요. 그렇죠. 경찰서에 달려 있고. 봉합된 듯 봉합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권력의 중심이 당내에 있다면 그럼요. 그럼 이제 조용해지는 건데. 동정돼야 되는데. 무주공산인 상태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때만 되면 누구든 한마디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마다 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6월 14일 무사히 넘어가면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좀 해임할 수 있고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본인이 임명했죠. 근데 본인이 임명했는데 자꾸 본인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이거든요. 위원장 임기가. 그러니까 1년 지나면은 바로 좀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민들레 같은 조직 만들지 마세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면 안 됩니다. 장제원 의원은 빠지지만 만들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110명 넘는 의원들이 다 그냥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되지. 그 안에 우리가 인수위에 근무했고 우리가 대선 캠프 때 근무했으니까 따로 모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뭉쳐보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은 만들지 마시고 당내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 근데 저는 명칭 자체가 민들레 그러면 뭔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민들레 홀씨 퍼트리는. 그러니까 무슨 노래의 가사처럼 뭔가 특수 목적을 띠는 듯한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의 민생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생 문제 뭐 가령 노동자 관계 개선을 위한 발전 모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공부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민들레 이거는 우리 개파 충돌 트라우마까지도 있거든요. 저는 민들레 계속 강조하면요. 멍들레. 근데 조어의 마술사예요. 우리. 근데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장선철 교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또 때만 되면 사람들 또 모일 거예요. 모이죠. 저희도 이제 2014년도 당대표 됐을 때 저희를 중심으로 또 모임도 만들어졌었고.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죠? 김무성 당대표 때. 그리고 뭐 친박들 모임 따로 만들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은 당내 분란만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내 권력 질서가 아직 무주공산인 상태에서는 누구든 만나서 모이고 얘기하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정치입니다. 이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내년 6월이 1년여쯤 뒤가 이제 차기 전당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차기 당대표가 국민의힘은 또 2024년 공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저는 이 충돌이 연말 연초 지나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선거에 이겼는데도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지금 한마디로 당내 권력 질서가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어찌 보면 무주공산 같은 이 상황에서 모두 다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의 준동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면
활동 개시 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내년에 전당대 열리면 당권 잡고 그러니까요. 2024년도 우리 사람 공천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2027년 정권 재창출 우리 힘으로 하겠다. 그냥 이 욕심인 것 같은데 권력의 욕심대로 됩니까? 민주당은 벌써 또 먼저 이제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홍영표 그다음에는 전해철 그다음 또 최근에는 이인영 전 장관 네. 뭐 주로 이 송영길 이재명 출마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연결시키는 쪽들이 몇 사람 있고 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쪽이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론을 묻는 거죠. 책임론의 기저에는 이재명 의원이 못마땅한 거죠. 그 이전부터.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던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사람, 특히 이제 거기에는 이재명 의원으로는 대선이 됐든 향후 어떤 당의 미래가 됐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도 어렵다. 그럼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가 됐든 친문계가 됐든 이낙연 전 대표든 누구든 결집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명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내의 구조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여론 민심도 그렇고 제일 앞서 있는 건 이재명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만 놔두면 그냥 이재명의 당으로 갈 것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대로라면 이재명의 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거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그냥 본인이 결자해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선에서 진 당사자고 그리고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에 최종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 당의 개혁과 진보의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뒤로 한 팔 물러서겠다.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을 내던지시면 어떨까라는 근데 저도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죠. 아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지 않은 게 장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되고 다른 제3의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와서 개파를 뛰어넘는 탈개파적인 초개파적인 당의 구조를 만들고 혁신. 당을 혁신시키고 경쟁 있게 만들 인물이 있느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파 간의 대결 이제는 다른 비명계에서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는 이 이재명계를 죽이려 들 거다. 이런 또 인식이 또 바닥에 있죠.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원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나갈 수 없다. 불가피하게 당대표로 갈 수. 저도 근데 그 길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민주당은 더 큰 혁신, 개파를 뛰어넘는 그런 개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맞는 것도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는 없는 선택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당대표의 1등 이재명, 2등 김부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김부겸 카드가 이제 있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인가 나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부겸 같은 분이 본인 정치 안 한다고 했지만 정말 개파를 다 초월해서 민주당을 살릴 만한 객관적인 분은 김부겸 의원 주목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뭐 국민적인 이미지도 괜찮고 개파 없고 욕심 없으니 그분이 제대로 민주당을 좀 살릴 수 있는 개혁과 혁신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김부겸 그렇죠. 카드 하나입니까? 김부겸 카드 말고 다른 카드도 있다고 봐요. 또 왜냐하면 어떤 카드입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는 이유는 대구 출신인데다가 이제 개파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비대위원장 색깔이 있는 그렇죠. 당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당의 달고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작 와서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개파 갈등 속에서 거의 너덜너덜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히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저는 역할을 너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당대표 선거에서 비슷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당을 제일 잘 알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부터 민주당의 역사를 많이 깨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욕심이나 개파 수장의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제는 마치 초안지의 범정처럼 정말
정치 15단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15단. 이제 9단에서 더 올라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국민적 이미지는 어떨지 모르죠. 네. 근데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8월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민주당. 예. 근데 당 지도부가 예를 들면 이재명, 뭐 홍영표, 전해철 뭐 이런 분들이 되는 거랑 예. 박지원, 김부겸, 뭐 박용진, 그다음 뭐 김혜영 이렇게 좀 국민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는 거랑 예. 어느 쪽이 국민의 지지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예. 김혜영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에서만 받아들인다면 김혜영 전 의원이 대표로 지역도 부산인데다가 그렇죠. 워낙 혁신적인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인데다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혁신적이에요. 단 하나 당이 원할 것인가 김혜영을. 하여튼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민주당. 지금 두 분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민주당도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아직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재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여러 가지 당내 갈등과 분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계파 간의 싸움은 더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 다른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은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의 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되고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재명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뭐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등에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냥 이재명 대 나머지 분들의 경쟁 구도로 가면 아마도 뭐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이런 분들은 질 거예요. 지겠죠. 대신에 이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재명 노선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협심 단결해서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혜영 이런 카드를 우리가 옹립하자 이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번 볼만한 게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도요. 그냥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층에서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중도층에서 저 사람 괜찮네 라고 하는 분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적인 지지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의 관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계가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김부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재명이라고 불려지는 세력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어떤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른바 비명 이재명계가 아닌 의원들의 정말 총력 단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버려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더 중요한 문제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만약 당대표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았을 때 국민적인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 룰은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이에요. 이게 85%가 아니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른바 비명이라고 불려질 만한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가 똘똘 뭉치면 해볼 만하다 이건 얘기죠. 그래도 이제 권리당원 분들이 과연 어떨지. 자, 아무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까지 요 구도가 어떻게 미묘하게 변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1시 41분 향하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정현정 씨. 네, 휴일인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도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더 가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7km가량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동홍천 부근에서 짧은 정체 보이고요. 강촌 부근에서도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설악 부근에서와 서종 부근에서 각각 5km가량 천천히 가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상황도 귀경길 상황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부안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3km가량 정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가서 금천에서 짧게 막힙니다. 귀경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되는 인사들 보면서 이렇게까지 과연 하셔야 되는 것인지 싶거든요.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민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이제 취임 한 달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점심시간이든 여기저기 참모들과 식당에 다니시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호평을 받는데 네.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사 너무 검찰만 쓰는 거 아니냐 요 얘기라서 지금 요 두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네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대통령의 인사. 그 인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논란인데 최근에 오늘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이제 인사가 더 많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까지 부담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가버먼트 어토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훨씬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직업의 용광로 또 정부 구성의 용광로입니다. 인종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한 직군의 출신이 압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일은 미국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요.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선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 마샤를 육사를 졸업하지도 않은 미국 육사를 졸업하지 않은 조지 마샤를 임명하면서 조지 마샤를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 시절에. 저는 대통령한테 썬소리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지금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오바마가 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내 비서실장은 나에게 막말을 한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 소중한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왜 안 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발목 잡는 제일 큰 요인이 지금 인사 문제로 바뀌었다. 장 교수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을 우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일해봤고 그분들에 대한 능력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런 핵심 요직에 모두 다 표현이 제가 이렇지만 장악할 정도로 그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사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맞는가? 예를 들면 본인이 검찰총장 때 징계를 받았을 때 대리인 역할을 했던 분을 법제처장 시키고 맞아요.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 대리인을 했던 분을 국정원 기조실장 앉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보은 아니에요? 보은이다. 그리고 또한 사적인 도움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은혜 갚은 보은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봐요. 금감원은요. 조사국과 검사국이 거의 80%의 일을 금감원의 주된 일이 80%의 일이 조사와 검사거든요. 충분히 그 능력이 되는데 괜히 정말 능력 있고 적재적소에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검사 출신 인사들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같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여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원 인사를 하죠. 하지만 그래도 여당과 야당이 다 청문회까지 하는 인사까지 일색으로 보원 인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인사청문회조차 못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육부 복지부 음주운전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가장 말려야 될 일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도 안 되고 하여튼 음주 방송도 안 되고 뭐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게 법적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가별성이나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차별성이나 도덕성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어떤 이전 정부에서도 절대 용납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재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 후보군 중에서 얼마든지 발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를 보십시오. 측근 인사를 기용하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수 인사인 울진 출신의 김중권 전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참고한다면 거버먼스 오토니가 아니라 다양성, 공정성. 난 판사인데 나는 안 되겠군요. 이러면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뭔가 좀 통 크고 폭넓고 야당과 좀 둑을 딱 허무는 식의 정치는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나는 인재를 넓게 쓸 거예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안 지켜져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넓게 보시면 좋은 인재들 많을 텐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직 인재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정치 경력이 그리 길지 않고 당내 기반도 확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초반은 내가 알고 믿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예를 들면은 몇몇 대통령실 비서관들 같은 경우엔 아무리 저희들이 객관적인 눈높이로 봐도 이런 분들은 비서관 하면 안 될 분들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문제 일으켰던 분들도 있고 뭐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한 것을 그냥 몰랐던 분도 있고 그런 서울시 간첩단 사건.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비서관을 시킬 수가 있을까? 그건 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 이복현 전 서울북부 지검장을 이제 금융감독 원장 자리에 이제 임명을 한 것도 성과를 더 낼 거다. 아주 적임자다. 경제학과 회계학을 공부했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결국에는 성과를 어느 정도 낸다면 또 뭐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집중되고 너무 특정 분야에 쏠려 있는 인사는 결국 나중에 크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인사 얘기 이전에 한 달 동안 두 분 다 우려와 걱정, 비판 목소리 내셨는데 그래도 조금씩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요. 네. 그 이유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잡았고 아니, 뭐 특별히 잘한 거 없다? 허니문이 또 시간차를 두고도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갤럽 조사나 몇몇 조사에서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뚜렷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결단력이 있다. 뭐 또 남북 관계에서 단호하다. 근데 그게 뭐 한 30이나 40 정도가 돼야 이게 성과가 있고 와 대단해 이게 되거든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저는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빅데이터상의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야기는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있어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까?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했을까? 계속 윤석열 우리가 푸른 창이든 녹색 창이든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빅데이터 언급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뭘 잘한 건 없는 것 같다. 너무 못하지 않았죠. 너무 못하진 않았다. 민주당이 지금 자중질환 헤매고 있다. 그건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에는 그런 반사이익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윤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이 잘한 건 없다. 뭐 매일 아침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거 뭐 언론은 많이 주목하는데 별로 국민 여론에 영향 안 미치나. 근데 국민한테 주는 이미지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와, 대통령이 정말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기자들한테 직접 질문을 많이 받는구나. 소통하는 대통령이네. 거기서 무슨 뭐 말실수라든지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일단 이미지상은 괜찮아 보여요. 그 이제 특히 이제 퇴근보다는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지율에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과 뭐 이런 거는 일단 좋은데 방금 우리가 그 인서트 목소리 들었듯이 검찰 출신 인사로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는 민변으로 도배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정쟁의 한 편이 돼서 맞받아치는 식의
그런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 별로 국민들은 그냥 선거 때랑 똑같네 이런 인식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갖고 있는 건 문제인데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 저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백호의 길 위에서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